안녕하세요. 별밤 이야기 서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게 보낸 하루, 이제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90살 노인의 놀라운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늙으면 쓸모가 없다고 말하지만 진짜 지혜는 나이와 함께 깊어지는 법이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 첩첩산 중 작은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정확히 있는 건지 모르지만 마을 사람들은 박영감이라고 부르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90살을 맞이한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었지요. 박영감은 늘 평상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또 주무세요? 아하, 나이가 들면 잠이 보약이지. 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등은 활처럼 굽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아니, 평범하기보다는 힘없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특별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잠자는 호랑이.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평소엔 꾸벅꾸벅 졸기만 하지만 일단 입을 열면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기막힌 지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모두 박영감을 찾았습니다. 영감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박영감은 천천히 눈을 뜨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간단명료한 해답을 내놓곤 했지요. 이렇게 하면 돼. 그 해답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어느 봄날의 일입니다. 마을 장터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는 내 거야! 무슨 소리! 이건 내 소라고! 2명의 젊은 장사꾼이 소 한 마리를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김씨 상인, 나는 이 소를 작년 가을에 샀소! 내가 키운 지 벌써 반년이 넘었단 말이오! 다른 한 명은 이씨 상인, 거짓말! 이 소는 내가 새끼 때부터 키운 거요. 저기 뒤에 점을 보시오. 이 소는 틀림없이 내 거요. 둘 다 자기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마을 이장이 나서봤지만 해결이 안 됐습니다. 둘 다 그럴듯하게 말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구만. 영감님께 여쭤보는 게 어떻겠소? 그게 좋겠군. 박영감님께 여쭤봅세. 사람들이 우르르 박영감 댁으로 몰려갔습니다. 평상에서 졸고 있던 박영감이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인가? 영감님, 이 두 사람이 소 주인을 가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좀 판단해 주십시오. 박영감은 천천히 일어나 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소는 건강해 보였고 털도 윤이 났습니다. 하지만 누가 주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박영감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소를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굶기시오. 예,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물만 주고 여물은 일체 주지 마시오. 하지만 영감님, 내 말대로 하시오. 박영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소는 배가 고파 음매하고 울어댔습니다. 박영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이 두 사람의 집 방향으로 길을 터주시오. 그리고 소의 고삐를 풀어주시오. 지키는 대로 하시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고삐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소가 한쪽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뚜벅뚜벅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씨 상인의 집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소는 이씨의 집 외양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듯이
외양간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 박 영감님. 설명 좀 해주시오. 박 영감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짐승이라도 집은 기억하는 법이지. 배가 고프면 본능적으로 자기가 늘 밥 먹던 곳을 찾아가게 되어 있소. 오, 김씨 상인은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쳐버렸습니다. 거짓말쟁이가 밝혀진 것이지요. 이씨 상인은 박 영감께 거듭 절을 올렸습니다. 영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니까.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역시 잠자는 호랑이. 평범한 노인이 아니야. 그로부터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박 영감을 찾아왔습니다. 최 씨 집안의 두 형제가 아버지의 유산인 밭을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 밭은 제가 가져야 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더 많이 돌봤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 내가 장남이니 큰 밭은 내가 가져야지. 두 형제는 원래 사이가 좋았는데 재산 문제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속상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영감님, 우리 두 아들 좀 말려주십시오. 박 영감은 두 형제를 불러 앉혔습니다. 너희들 밭이 그렇게 중요하냐? 영감님, 밭이 있어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 밭도 중요하지. 하지만 박 영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경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내가 묻겠다. 너희 아버지는 왜 그 밭을 평생 가꾸셨을까? 형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그러셨겠죠? 그렇지. 가족을 위해서였어. 그런데 그 밭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느냐? 두 형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영감이 계속 말했습니다. 밭은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어. 하지만 경제는 다시 만들 수 없단다. 너희 둘은 세상에 단 한 명씩밖에 없는 형제야. 밭을 나눠도 형제는 함께 일하고 함께 수확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진짜 너희 아버지가 바라시던 거란다. 두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우야, 미안하다. 아니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도 울면서 박 영감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영감님, 정말 고맙습니다. 박 영감은 빙그레 웃으며 다시 평상으로 돌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여름날 마을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잣집 김진사 댁에서 금부치가 사라진 것입니다. 도둑이야? 어느 놈의 짓이냐? 김진사는 의심의 눈초리로 자기 집에서 일하던 과부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내가 가져간 거지? 아닙니다, 나으리.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너 말고 누가 가져갔겠어? 박 씨, 과부는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 집을 뒤져야겠다. 그때 마을 사람 하나가 나섰습니다. 진사님, 박 영감님께 여쭤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 노인이라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박 영감을 모았습니다. 박 영감은 김진사 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하나하나 불러 물었습니다. 너는 어제 무엇을 했느냐? 저는 마당을 쓸었습니다. 너는? 저는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박 영감은 김진사 댁의 개를 보았습니다. 이 개는 어제 무엇을 했는고? 개요? 그냥 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 개 목에 묶인 것이 무엇인고?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 개 목걸이에 작은 천 조각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영감이 그것을 떼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이 냄새는 기름 냄새로구나. 기름이요? 이 개가 어제 기름 항아리 근처를 지나갔겠지. 그런데 박영감이 기름 항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항아리 뒤에 금부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 있지? 박영감이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숨기다가 이곳에 둔 것 같소. 그리고 그 사람은 기름 항아리를 만졌을 게요. 하인들 손을 보시오. 하인들의 손을 살펴보니 한 사람의 손에서만 기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너, 내가 숨긴 거로구나. 그 하인은 자백했습니다. 과부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박씨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박영감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영감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지. 이렇게 박영감은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박영감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한 바퀴 돌고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책을 읽거나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가 되면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영감님은 참 평화로워 보이세요.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허허, 나이가 들면 욕심이 줄어드네. 큰 바램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에 감사할 뿐이지. 박영감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아내를 먼저 보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의 가족이었으니까요. 영감님, 저희가 만든 떡입니다. 드세요. 영감님, 밭에서 막 캔 배추입니다. 영감님, 이번에 잡은 물고기 좀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박영감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아꼈습니다. 박영감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고맙네들. 이렇게 나눠주고 참 고맙네 그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박영감은 마을의 큰 어른으로, 지혜로운 스승으로, 따뜻한 이웃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지혜가 빛을 발할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날은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한양 대궐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사신이 왔는데 보통 사신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임금께 아뢰요. 우리 황제께서 3가지 물건을 보내셨소이다. 사신은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풀지 못하면 조선은 우리나라의 조공을 2배로 바쳐야 할 것이오. 뭐라고? 조정 대신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금님도 놀라셨습니다. 무례하구나. 하지만 일단 그 물건들을 보자꾸나. 사신이 가져온 것은 3가지 난제였습니다. 사신이 첫 번째 물건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나무 막대기 100개였습니다. 길이도 똑같고 두께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아 보였습니다. 이 나무 막대기들은 모두 같은 나무에서 잘라낸 것이오. 하지만 사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느 쪽이 뿌리 쪽이고 어느 쪽이 가지 쪽인지 맞춰보시오. 대신들은 막대기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허허. 역시 조선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려. 사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임금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신이 2번째 물건을 꺼냈습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구슬이었습니다. 이 구슬은 우리나라의 보물이오. 하지만 특별한 것이 있지. 구슬을 자세히 보니 속이 꼬불꼬불하게 뚫려 있었습니다. 마치 미로처럼 복잡하게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이 구슬에 명주실을 꿰어보시오. 대신들이 놀랐습니다.
구멍이 너무 복잡해서 실을 넣어도 중간에 막혀버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시간은 사흘을 들이지요. 그렇지만 시간을 충분히 들여도 답을 내놓지 못할 것 같구려. 사신의 웃음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신이 마지막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물건이 아니라 새끼 돼지 2마리였습니다. 2마리는 똑같이 생겼고 크기도 비슷했습니다. 이 돼지들은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요. 하지만 사신이 말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태어난 첫째인지 맞춰보시오. 그걸 어떻게 맞춘단 말이오? 대신들은 황당해했습니다. 돼지를 아무리 봐도 구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3가지 난제 모두 사흘 안에 풀지 못하면 조공을 2배로 바치시오. 사신은 거드름을 피우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대전에는 촛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임금님과 대신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나무 막대기의 뿌리와 가지를 어떻게 구분한단 말인가? 구슬에 실을 꿰는 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돼지 형제는 더더욱 알 수가 없고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정승들도 판서들도 학자들도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너무 어렵사옵니다. 사신들이 일부러 이런 문제를 주고 조공을 더 받으려고 만들어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금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조선이 이렇게 무능하단 말인가? 이웃나라의 웃음거리가 되겠구나. 그때 한 대신이 나섰습니다. 전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인가? 팔도에 방을 붙이시옵소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 그것밖에 방법이 없겠구나. 당장 팔도에 방을 붙여라. 이튿날 아침 전국 8도에 방문이 붙었습니다. 듣거라. 임금님께서 3가지 난제를 풀 수 있는 자를 찾으신다. 이것을 풀면 큰 상을 내리실 것이다. 누구든 실력이 있는 자는 한양으로 오라. 방문의 소식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흘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조공을 2배로 바쳐야 하다니. 바로 그때 강원도에서 한 통의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전하,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한 노인이 나섰다고 합니다. 노인이라고? 네, 90살 된 노인이라고 하옵니다. 대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90살, 그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늙은이가 무엇을 한단 말이오? 하지만 임금님은 달랐습니다. 상관없다. 당장 모셔오너라. 나이가 많다고 지혜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어서 모셔오라. 강원도 산골 마을. 박영감은 방문 소식을 듣고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영감님 정말 가시렵니까?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한양까지 가시려면 며칠이 걸릴 텐데 몸은 괜찮으시겠습니까? 허허, 걱정 말게. 이 늙은이 아직 기운은 남아있네. 하지만 영감님, 그 문제가 정말 어렵다던데요. 박영감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답은 간단한 법이지. 자, 그럼 다녀오겠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배웅했습니다. 박영감은 관아에서 보낸 말을 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며칠을 달려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한양이로구나. 박영감은 처음 보는 대도시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감탄할 시간도 없이 바로 대궐로 안내되었습니다. 대전 앞 박영감이 도착했습니다. 낡은 도포를 입고 등이 굽은 노인의 모습. 대신들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게 우리의 희망이란 말인가? 저렇게 늙고 기운 없어 보이는데 시간 낭비야. 저 노인이 뭘 하겠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박영감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천천히
당당하게 대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인 박씨, 전하를 뵙겠나이다. 박영감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그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늙기는 했지만 눈빛이 다르구나. 저 눈에는 지혜가 담겨 있어. 일어나시오. 그대가 그 난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오? 해보겠나이다. 전하, 좋소. 그럼 문제를 보여드리겠소. 드디어 박영감과 세 가지 난제가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리가 나무 막대기 100개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들 중 어느 쪽이 뿌리이고 어느 쪽이 가지인지 맞춰보시오. 박영감은 막대기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대신들은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한다고 알 수 있을 것 같나? 하지만 박영감은 침착했습니다. 한참을 살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큰 물통을 가져다 주시옵소서. 물통이요? 예,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물통 말입니다. 좋소. 가져오너라. 잠시 후 큰 물통이 대전 마당에 준비되었습니다. 박영감이 말했습니다. 이 막대기들을 모두 물통에 던져 넣으시옵소서. 물에 넣으란 말이요? 예, 전하.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퐁당, 퐁당. 100개의 막대기가 물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대기들이 물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어떤 것은 깊이 가라앉아 있고 어떤 것은 물 위에 더 많이 떠 있었습니다. 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박영감이 설명했습니다. 전하, 물속에 더 깊이 가라앉은 쪽이 뿌리 쪽이옵니다. 왜 그렇소?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단단하고 무거워야 하옵니다. 그래서 나무의 뿌리 부분은 가지보다 밀도가 높고 무겁습니다.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어찌 이런 생각을 못했을꼬. 반대로 물 위에 더 많이 뜨는 쪽이 가지 쪽이옵니다. 가지는 가볍고 유연해야 바람에 흔들리며 잎을 피울 수 있으니까요. 임금님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오. 그 말이 맞소. 대신들도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역시 지혜로우신 분이야. 사신이 서 있던 자리에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여드리시오. 아름다운 구슬이 박영감 앞에 놓였습니다. 속이 꼬불꼬불하게 뚫린 신비한 구슬, 그리고 명주실 한 탈에 이 구슬에 실을 꿰어야 하옵니다. 박영감은 구슬을 들어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구멍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대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건 첫 번째보다 더 어려운데 저 노인도 이건 못 풀 거야. 하지만 박영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하, 꿀 한 숟가락과 개미 한 마리를 구해주시옵소서. 꿀과 개미?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요? 예, 전하. 모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개미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잠시 후 꿀과 개미가 준비되었습니다. 박영감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보시옵소서. 박영감은 구슬의 한쪽 구멍에 꿀을 조금 발랐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구멍에는 명주실 끝을 개미에게 묶었습니다. 개미를 구멍 안에 넣으시옵소서. 개미를 구슬 구멍에 넣자 개미가 꿀 냄새를 맡고 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개미는 꿀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명주실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오! 대전이 감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개미가 반대쪽 구멍으로 나왔습니다.
명주실이 구슬을 완벽하게 꿰뚫었습니다. 성공이다. 대단하십니다. 임금님도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하오. 정말 훌륭하오. 박영감이 설명했습니다. 개미는 작지만 영리한 짐승이옵니다. 먹이를 찾는 본능이 있어 아무리 복잡한 길이라도 찾아갈 수 있사옵니다. 그 지혜를 이렇게 쓰시다니. 대신들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사신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하지만 마지막 문제는 절대 못 풀 것이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새끼 돼지 2마리가 우리 안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이 2마리 중 어느 쪽이 먼저 태어난 첫째인지 맞춰보시오. 박영감은 돼지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크기도, 털 색깔도, 울음소리도. 대신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정말 불가능해.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이번 문제는 어려울 것 같군. 하지만 박영감은 여유로웠습니다. 전하, 맛있는 먹이를 조금만 준비해 주시옵소서. 먹이요? 예, 돼지가 좋아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단, 조금만 주시옵소서. 곧 먹이가 준비되었습니다. 박영감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돼지들 앞에 던져 주시옵소서. 먹이가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2마리 돼지가 먹이를 보았습니다. 한 마리는 즉시 달려들었습니다. 먹이를 독차지하려고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마리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형제가 먼저 먹는 것을 지켜보다가 나중에 느긋하게 다가와 먹었습니다. 박영감이 손을 들어 가리켰습니다. 전하, 나중에 온 저 돼지가 첫째옵니다. 오, 어찌 그것을 아시오? 박영감이 빙그레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어미의 뱃속에서 먼저 나온 놈은 세상 이치를 먼저 깨우칩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양보할 줄 아는 법이옵니다. 먼저 달려든 놈은 나중에 태어난 동생이옵니다. 아직 어려서 욕심이 앞서는 것이지요. 임금님이 크게 웃으셨습니다. 하하하. 훌륭하오. 정말 훌륭하오. 사실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관찰이 담긴 해답이었지요. 대전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만세! 박영감님 만세! 사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럴 수가! 3가지 난제 모두 풀렸습니다. 임금님은 박영감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박영감, 그대는 정말 대단하오. 온 나라의 명예를 지켜주셨소. 황송하옵니다. 이렇게 훌륭한 지혜를 가지셨으니 짐이 큰 벼슬을 내리고자 하오. 정승의 자리를 내리겠소. 조정에서 짐을 도와주시오. 대신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마땅하십니다. 박영감님이라면 훌륭한 정승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박영감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전하, 황송하오나 사양하겠나이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정승 자리를 사양하시다니 왜 그러시오? 박영감. 하지만 박영감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이미 늙었사옵니다. 박영감이 계속 말했습니다. 소인이 오늘 이 난제를 풀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옵니다. 그럼 무엇이오? 세월이옵니다. 전하. 세월. 박영감은 고개를 들어 임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묵은 장맛이 깊은 것은 오래 묵었기 때문이옵니다. 고목이 비바람에 견디는 것은 뿌리가 깊기 때문이옵니다. 박영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의 머릿속에 든 것은 배운 지식이 아니옵니다. 90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견디며
몸에 새긴 세월일 뿐이옵니다.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박영감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나무 막대기의 뿌리와 가지를 아는 것은 소인이 평생 나무를 보며 살았기 때문이옵니다. 개미가 먹이를 찾아가는 것을 아는 것은 소인이 평생 자연을 관찰하며 살았기 때문이옵니다. 그렇군요. 돼지 형제의 성정을 아는 것은 소인이 평생 사람과 짐승을 지켜보며 살았기 때문이옵니다. 임금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말씀 참으로 깊습니다. 박영감이 계속 말했습니다. 전하, 세상 사람들은 늙으면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기운이 없고 움직임이 느리고 잊어버리는 것도 많다고 하지요. 대신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하, 박영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얻는 것도 있사옵니다. 무엇이요? 인내입니다. 젊었을 때는 급하고 성급하지만 늙으면 기다릴 줄 압니다. 그리고 관찰입니다. 젊었을 때는 보아도 보지 못하지만 늙으면 작은 것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영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험이옵니다. 한 번 겪은 것, 2번 겪은 것, 10번, 20번, 90번 겪은 것들, 그것이 쌓여 지혜가 되옵니다. 임금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영감. 그대의 말씀을 듣고 보니 짐이 부끄럽습니다. 전하, 짐도 나이 든 신하들을 가끔 무시했습니다. 늙어서 쓸모없다고 생각했지요. 전하께서 그러실 리가. 아니요. 솔직히 말하겠소.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소. 임금님이 일어나 박영감께 다가왔습니다. 나이 들면 죄가 아니라 훈장이었습니다. 전하, 그대와 같은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이 나라가 지탱되는 것이었소. 임금님은 박영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대전의 모든 신하들이 박영감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사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조선의 임금께 아뢰요. 무엇이요? 우리가 졌소이다. 사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영감의 지혜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소. 조공을 2배로 받겠다던 약속 취소하겠소. 대신들이 기뻐했습니다. 사신이 박영감께 다가왔습니다. 박영감, 한 가지 묻겠소. 무엇이오? 당신의 나이가 몇이오? 90입니다. 90.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사셨기에 이런 지혜를 가지셨소? 박영감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특별한 것 없소. 그저 매일매일을 성실히 살았을 뿐이요. 매일매일을? 그렇소. 하루하루 눈을 뜨고 자연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것이 쌓인 것뿐이요. 사신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르침 감사하오. 우리나라로 돌아가 황제께 이 이야기를 전하겠소. 부디 평안히 돌아가시오. 사신 일행은 예를 갖춰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임금님은 박영감께 비록 벼슬은 아니지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금은보와 비단, 쌀. 전하, 이것은 너무 과하옵니다. 아니요. 그대가 나라를 구했소. 마땅히 받으셔야 하오. 그렇다면 소인이 한 가지 청을 드려도 되겠나이까?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이 상을 소인의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사옵니다. 소인 혼자 잘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소인을 아껴주고 돌봐주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사옵니다. 임금님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좋소. 그렇게 하시오. 그리고
임금님이 명을 내렸습니다. 박영감의 마을에 세금을 면제하라.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상을 내리라. 전하, 감사하옵니다. 박영감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며칠 후, 박영감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영감님이 돌아오셨어요. 영감님, 마을 사람들이 달려나와 환영했습니다. 우리 영감님이 나라를 구하셨대. 대단하셔. 박영감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임금님께서 주신 상입니다. 모두 함께 나눕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껴주고 돌봐주셨기에 제가 한양에 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후로도 박영감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평상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차 한 잔 마시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영감님, 나라를 구한 영웅이신데 왜 한양에 남지 않으셨어요? 박영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니까. 하지만 한양에 계시면 큰 벼슬도 하시고 벼슬이 뭐 그리 대단한가? 여기서 너희들과 함께 사는 것이 더 행복하네. 그리고 말이야, 박영감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욕심이 줄어들지. 큰 것보다 작은 것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 작은 것이 더 소중하다고요? 그래.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햇살, 이웃의 인사, 차 한 잔의 여유.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란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영감은 가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의 자신. 그때는 욕심도 많았고, 급하기도 했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젊었을 땐 참 어리석었지.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실패했던 일들, 성공했던 일들, 기뻤던 순간들, 슬펐던 순간들.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었구나.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세월은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것도 있다는 것. 젊음은 가져갔지만 지혜를 주었습니다. 힘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평화로워졌습니다. 기억력은 나빠졌지만 본질을 보는 눈은 밝아졌습니다. 이것이 나이 들매 선물이로구나. 어느 봄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박영감을 찾아왔습니다. 영감님, 저희에게 지혜를 나눠주세요. 지혜라. 내게 무슨 특별한 지혜가 있겠나? 아니에요. 영감님은 나라를 구하신 분이잖아요. 박영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아는 것을 말해주지. 젊은이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서두르지 마. 인생은 짧다고 하지만 충분히 길단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거라. 급하게 가면 넘어지기 쉽지. 네, 둘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라. 작은 것이요? 그래, 큰 성공, 큰 부자, 그런 것만 쫓지 말고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알겠습니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박영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수없이 실패했단다. 하지만 그 실패가 나를 가르쳤지.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이란다. 넷째, 사람을 소중히 하거라. 사람을요? 그래,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란다. 가족,
친구, 이웃, 이들이 진짜 재산이지. 젊은이들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영감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거라. 눈을 뜰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기적이고 축복이란다. 세월이 흘러 박영감은 어느덧 95살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늙었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박영감은 평상에 앉아 마당의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매화꽃이 피고 개나리가 노랗게 물들고 올해 봄도 참 아름답구나. 마을 사람들이 인사하러 왔습니다. 영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박영감은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건강하거라. 오후가 되자 박영감은 평소처럼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박영감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아주 편안한 꿈속으로 들어가듯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노인의 지혜로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면 때로는 서러울 때도 있습니다. 힘이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나이 들매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깊어지는 지혜, 너그러워지는 마음, 소중함을 아는 눈. 여러분도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더욱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의 주름 하나하나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으니까요. 오늘 밤도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내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눈 뜨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